안녕하세요. 저는 8살, 12살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로 엄마와 단둘이 지냈습니다. 요즘에야 이혼 가정이 흔하다 보니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제가 어렸던 그 당시에는 이혼 자체가 여자에게 흠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험한 시절에 이혼까지 해야 했던 건 엄마의 의지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펴서 저와 엄마를 버리고 떠났던 거였죠. 그때 저는 겨우 10살쯤이었고 부모님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엄마에게 매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우리와 더 이상 같이 살지 않는 건지, 아버지는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언젠가부터 제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분의 이혼은 전적으로 아버지 때문이며 아버지는 불쌍한 처자식을 두고 바람이 난 파렴치한이라고 말이죠. 결혼과 이혼, 그리고 불륜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저는 제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끔찍했고 그런 짓을 한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저와 엄마가 아버지에게 버려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후로 다시는 엄마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엄마가 속상한 마음에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저는 엄마의 얘기만 들어드릴 뿐 제 입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제게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밖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산 사람을 죽은 셈 치는 게 너무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버지를 더욱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제 가정 형편 때문도 컸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혼자 저를 키우시던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난한 것도 전부 아버지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 적에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끼니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려니 돈 한 푼 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늘 꾸준히 일을 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고 엄마를 돕기 위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우유 배달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해오다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취업을 위해 상고에 진학을 해서 일찍이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인 은행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저도 남들처럼 대학에 진학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걱정이었던 저는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9살부터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은행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왔어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대학 졸업자들에게 밀려 고생해야 했지만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결국 저 혼자 남게 되었죠. 엄마를 떠나보낸 저는 마음 붙일 곳이 필요했고 그러다 저희 은행 단골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얼굴 구기는 일이 없었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늘 무언가에 쫓기듯 전전긍긍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던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끌렸고 남편 역시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얼마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지만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반기지 않으셨어요. 이유야 제가 친정도 없고 고졸에 별 볼일 없는 여자라는 이유였겠죠. 그런 저에 비해 남편은 살아계실 적 부동산 사업을 하셨던 시아버지 덕분에
유복하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를 따라 자신도 사업을 하며 경제력도 있었으니 누구나 탐낼 만한 신랑감이었겠죠. 그래서 반대를 당연히 예상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반대를 이겨내고 결국 저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결혼 허락을 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며 제게 직장을 관두고 저희 부부를 시댁에서 지내게 하셨어요. 시집살이가 빤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불평할 처지가 아니라 따라야 했죠. 그렇게 저희는 반기는 사람 없는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싫어하시고 저를 무시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그 배에서 나왔나 싶을 만큼 남편은 시어머니와 정반대의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인지 늘 마음 한켠이 허했던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제가 행복해졌다 생각했어요. 엄마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엄마와 같이 살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으니 더 부러울 게 없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걸 알지만 제가 노력한다면 언젠가 저를 인정해 주실 날이 올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시키시는 대로 하고 심하게 구셔도 늘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에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늘 저를 구박하셨고 어떻게 하면 제가 괴로울까 궁리하듯 저를 괴롭히고 시집살이 시키셨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약사인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운 며느리와 비교할 만한 며느리가 생기니 제가 더 꼴보기 싫어지셨던 거겠죠. 동서는 넉넉한 집안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부잣집 막내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조금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마저 귀한 집에서 자란 탓이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부잣집 며느리가 약사라는 전문직으로 사회적 명망에 돈벌이까지 좋았으니 시어머니가 동서를 예뻐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더 미워하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매번 동서와 저를 비교하며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악한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똑같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고서부터는 저한테 형님 취급은커녕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매일 시모와 동서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이 시댁과 절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매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착하고 순한 남편이 저를 위해 시댁과 연을 끊기로 결심하면서 저희는 시댁을 나와 따로 살기 시작했고 마음이 편한 탓인지 둘째까지 생기며 내 식구가 되었어요. 시댁과 연을 끊으면서 더 이상 비빌 구석은 없게 되었지만 우리 네 식구가 힘을 합하면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자신을 두고 며느리를 선택하며 절연을 한 이들이 괘씸했던 시모는 남편의 사업에 딴지를 걸기 시작했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인맥으로 사업을 하던 남편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사업은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시모는 그 정도 하면 저희가 굽히고 들어올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설령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더라도 저는 남편만 있으면 괜찮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가장의 책임이 무거웠는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 밤낮 없이 고생을 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야근 후 돌아오던 남편이 그만 뺑소니 사고를 당하며 제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얘기하던 남편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고 소식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신이 없는 중에도 남편의 장례식은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저는 그 무서운 시어머니까지 혼자 상대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찾아온 시모가 남편의 죽음이 제 탓이라며 저를 잡아먹으려 했거든요. 아이고, 진성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자 잘못 만난 죄로 네가 이렇게 떠나는구나. 그러게 집에서는 여자를 잘 들여야 하는 거라 그랬는데 저 몹쓸 것 때문에 우리 모자 사이가 끊기고 내가 너를 다시 볼 새도 없이 가버렸구나. 야, 이거사,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죽은 내 아들 살려내라고!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네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나 있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고생만 하다가 죽어버렸는데 네가 무슨 염치로 힘들다는 소리를 해? 내 아들이 아니라 네가 죽었어야 했어. 남편 잡아먹는 것이 목숨도 질기구나. 너 죽고 내 아들 살려내, 이거사! 시몬은 제가 남편을 죽인 거라며 저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 없이 옆에서 똑같이 동조를 하더라고요. 만약 남편의 죽음에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면 아마 그건 저보다는 시어머니 탓이 크지 않을까요?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먼저 떠난 남편이 불쌍했던 저는 차마 그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시몬은 하다하다 사업하던 남편이 남긴 재산마저 내놓으라 성하였습니다. 이제 아빠 없이 살아야 할 손주들 걱정은 들지도 않는지 자기 아들 것이니 전부 자기 거라고 우기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재산을 빼앗길 일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아니,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남편이 가진 게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남편이 버려놓은 일을 전부 수습하고 보니 남은 것은 오히려 빚뿐이더라고요. 그러자 시몬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들의 빚을 나 몰라라 하고 그 후로 다시는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죽은 아들이 남긴 돈은 욕심이 나도 빚은 책임지기 싫다는 거였겠죠. 그게 참 치사하고 너무하다 싶었지만 더 이상 그 집과 엮이기 싫었던 저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고 난 후 아이들과 남겨진 저는 어떻게든 먹고 살 궁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마음을 고쳐먹어야 했어요. 아무리 나약한 저라도 생때 같은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 덕에 살던 저였는데 유일한 제 편이었던 남편마저 없으니 제가 누구한테 의지해서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고 고졸의 경력도 단절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다들 대학 졸업장이 필수인 건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면접 보러 오라는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어디 한 군데는 있을 거라 생각하며 하루에도 몇십 곳에 이력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봐야 거의 다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이었지만 제가 찬물 더운 물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그러다 결국 백화점 주차 요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이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 일이 페이가 제일 셌거든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자고 생각하다 보니 일이 힘들고 위험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각오를 했음에도 일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갑질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하는 일도 있어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오죽하면 꿈에서조차 달려오는 차에 시달리는 꿈을 꿨을까요? 하지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도 저는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사정에는 그 일이 최선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백화점 주차 요원으로 일하기를 몇 달째,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 친아버지였죠. 아마 우연이었지 않을까 싶지만 솔직히 달가운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와 엄마를 버리고 간 뒤로 저는 그 사람을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더구나 그 뒤로 저는 아버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급 벤츠에서 내리는 그 중년의 신사가 제 아버지일 거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 자란 제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기라도 하는 듯 먼저 아는 체를 해왔었어요. 고객님, 여기는 주차장이라 갑자기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세요. 주차자리 안내해 드릴 테니 차 옮겨주시겠어요? 화영아, 아빠다, 화영아. 아빠 못 알아보겠니? 예? 누구시라고요? 아빠요? 화영아, 너 왜 여기에 있는 거냐? 이게 얼마만이냐?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아빠라뇨.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신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다른 고객님들 생각해서라도 얼른 자리 옮겨주세요, 고객님. 화영아, 제발 아빠 한 번만 받아오. 그동안 못 찾아가서 미안하다. 너 그렇게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화영이 너를 잊고 산 건 아니었단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고 살겠니?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늘 화영이 너를 걱정하며 살았어. 언젠가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구나. 아빠가 너무 반가워서 그러는데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할 수 없겠니? 아빠가 내게 할 말이 많구나. 저는 지금 그쪽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빠가 없다니까요. 엄마랑 단둘이 살다가 엄마 돌아가시고는 완전 고아예요. 그러니까 괜히 불쌍한 고아가 일자리까지 잃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가주세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 그리워한 적도 없고 반갑지도 않아요. 이제 와서 할 말도 없단 말이에요.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 화영아, 그러지 말고 아빠랑 대화 좀 하자꾸나. 아무리 그래도 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고 내가 어떻게 그냥 가겠니? 화영아, 이 애비 마음 좀 헤아려 다오, 어? 무슨 마음을 헤아려줘요?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고 간 아버지 따위를 뭘 헤아려 달라는 말이에요? 여태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이런 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불쌍해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동정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집 나가서 어쩌고 사나 궁금했는데 벤츠 타고 다니는 거 보니 걱정 없이 잘 살았나 봐요? 하긴 그러고 갔으면 혼자 잘 살기라도 했어야 맞는 거겠죠. 버림받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요. 나이 들고 죽을 날 가까워지니까 괜히 양심에 찔려서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 얘기 들어줄 생각 없어요. 예전에 몇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날이 오려나? 만약 그날이 오면 나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늘 제게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내가 정말 끝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웃으면서 볼 날이 있으려나 희망도 가졌었는데 막상 아버지를 다시 마주하니 옛날의 묵은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나와 엄마를 배신한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어릴 적 엄마는 제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 중 대부분은 거의 아버지에 대한 모욕과 원망이었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 전부 다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이며 그 인간은 처자식에 대한 걱정 없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가족을 저버린 파렴치한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고 제 인생마저 망친 거라 말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희 모녀의 불행이 전부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렇다고 길 가다 객사하기를 바랐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와 엄마가 겪은 고생의 일정 부분 정도는 아버지도 겪어봐야 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대신에 선택한 그 여자와 조금은 어렵고 고생하며 살기를 바랐었는데, 그랬던 아버지가 제 앞에 비싸디 비싼 벤츠를 끌고 나타나는 걸 보니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우리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고생한 건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제 걱정을 하는 척 하는 것이 기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매몰차게 대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는지 저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한테 이러는 이유는 아마도 자기 죽고 나면 제사상 차려줄 자식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 싶은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저를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를 밀어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용서할 생각 없다며 모진 말로 아버지를 대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제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셨죠. 화영아, 오늘은 시간 안 되니? 퇴근하고 아빠랑 밥이라도 먹자꾸나. 이왕이면 애들도 부르고 나도 내 손주들 한번 봐야지 않겠니? 말 조심해요. 손주는 누가 당신 손주야? 우리 애들한테 조부모님은 아무도 없으니까 당신도 우리 아이들한테 손댈 생각 말아요. 그게 아니고 아빠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화영이 네가 네 남편 죽고 혼자 이렇게 고생한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니? 하물며 고생을 하는 게 너 혼자는 아니잖니. 아직 어린아이들 생각도 해야지. 화영이 네가 원한다면 너희들 지낼 곳이며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내가 해결해주마. 아빠 그 정도 능력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내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랑이라도 하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풀리던 인생이 우리 엄마랑 헤어지고 풀리기 시작했나? 그래서 가정 두고 바람 펴서 돈 많이 벌어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난 당신이 버리고 간 엄마 챙기느라 학교도 못 갔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어떤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떼우겠다고 내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나 당신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당신 도움 받느니 굶어 죽고 말지. 내가 아무리 없어도 당신이 주는 더러운 돈으로 내 자식들 키울 생각 없다는 소리예요. 화영아,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는 건데 너는 내 사정 같은 건 궁금하지 않은 거니? 그래도 아빠랑 얘기를 좀 해보면 너도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대화를 해보자꾸나, 어? 사정? 무슨 사정?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한들 가정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이해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고 한 번도 연락 없었던 주제에 무슨 사정 타령을 해요? 난 당신한테 더 듣고 싶은 말 없으니까 제발 나한테 관심 꺼요. 앞으로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나 괴롭히지도 말라고요. 아버지는 매번 저를 찾아와 간절히 애원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해보자고 자기 얘기를 들어봐달라고 사정을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었고 그런 아버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쩌다 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이제 와서 그 덕을 보느니 그냥 어렵게 사는 게 낫다 싶었거든요. 그러니 제발 남의 일자리에 방해하러 오지 말라 당부하며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뒤로는 한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넓은 주차장을 뛰어다니며 열심히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외제차가 아래로 내려가는 제 지시를 듣지 않고 갑자기 제 쪽으로 속도를 내서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가끔 진상 손님들이 화난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심장 떨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맨몸으로 차를 상대하는 제 입장에서는 늘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진상이구나 싶었는데 그 차가 막 달려와서 피하는 제 앞으로 서더니 창문을 내리는 겁니다. 그건 바로 시무와 동서였습니다. 어머 형님 여기서 일하세요? 세상에
아주버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니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데서 일을 하세요? 아유 형님 정말 고생하신다. 야, 너 이제거리 하면서 먹고 사니? 아유 나랑 연 끊고 내 아들 데리고 나갈 때부터 알아봤지만 너도 참 사서 고생이다. 그러게 내가 걷어 먹여줬을 때 납작 엎드려서 살았어야지. 네가 개고집만 안 부렸었으면 네가 지금 이 고생하고 살겠니? 내 아들도 안 죽었을 거고 말이야. 이래서 사람은 지 분수를 알아야 하는 거고 줄을 잘 타야 하는 건데 말이야. 네가 이렇게 미련하니까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하긴 내 아들 잡아먹은 주제에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게 주차장에서 속도를 내시면 어떡해 해요? 너 지금 우리한테 소리 질렀어? 이게 미쳤나? 네가 지금 누구 앞이라고 소리를 질러? 얘가 아주 나 좀 안 보고 살았다고 그새 군기 빠졌지? 네가 나한테 무슨 소리까지 들었었는지 다시 일깨워주랴? 형님, 지금 손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형님 주제에 이런 일자리라도 구했으면 감사해야 하며 열심히 다니셔야죠. 아니 우리가 여기서 매년 얼마를 쓰는데 우리는 이 백화점 VIP라고. 근데 손님 대접을 이따위로 해? 형님 잘리고 싶어요? 정말 다들 너무하시네요. 그이 그렇게 죽고 저 혼자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수정 어떻게 여기서까지 이러세요? 어쩌다 우연히 마주쳤으면 차라리 그냥 모른 척 해주시지.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셔야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럴까요? 동서도 정말 너무한다.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해? 방금도 나 겁먹으라고 주차장에서 속도 올려서 달려온 거잖아. 어머 형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실수였어요. 동서가 일부러 그런 거 내가 모를까봐 그래? 일부러 의도 가지고 그런 거 나도 다 알아. 그 집에 살 때는 내가 그 집 며느리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이라 참았던 거지만 이제는 나도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 우리 애들 나 아니면 봐줄 사람 없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정신 차린 애가 지금 손님한테 이따위로 하니? 너야말로 뭔가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네가 한때 내 며느리였던 건 맞지만 진성이 그렇게 죽고 네 말대로 우리 이제 남남이잖니. 너는 여기서 우리 주차 자리 안내해주는 직원이고 우리는 백화점에 돈 쓰러 온 손님이고 그럼 더더욱 지 주제를 알아야지. 직원 주제에 어디서 손님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형님, 애들 걱정 안 해요? 애들 때문에 이런 굳은 일까지 하시는 모양인데 그럼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해야지. 손님이 실수였다고 하면 실수인 거지. 그게 뭐라고 화를 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 쳤니? 쳤어? 그래, 아가 너 말 잘했다. 직원 주제에 기본이 안 되어 있네. 너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다른 일 알아보던가. 내가 보기엔 네가 지금 우리한테 괜히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잘 사는데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사니까 배가 아파서 말이야. 그래서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 거는 거 아니냐? 그러게 말이에요. 지가 그렇게 사는 게 우리 탓도 아닌데 왜 난리람? 이거 안 되겠네. 쇼핑하러 왔다가 괜히 기분만 잡치게 생겼네. 밑에 직원들 관리 좀 잘하라고. 아무래도 윗선에 말 좀 해야겠어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구나. 우리가 여기 쇼핑하러 올 때마다 저 물건 때문에 기분 나쁠 수는 없는 거잖니. 괜히 눈에 거슬리기 전에 치워버리는 게 낫겠다. 남편이 떠난 뒤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피운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일을 하는 백화점에 딱 마주치다니 참 난감했어요. 서로 만나서 좋을 사이가 아니라 피하고 싶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또 무슨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려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와 동서는 서로 짝짝꿍이 맞아 저를 괴롭혀대더니 아무 잘못한 것 없는 제게 기어이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 협박에 저는 분하지만 못 이기는 척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그 인간들이 제 일자리까지 뺏을 것 같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울면 내가 지는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상하고 너무나 서럽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대체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마치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린 기분이었죠. 그동안은 제 편 들어줄 남편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멀찍이서 벤츠 한 대가 저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양복 남자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뒷문을 열고 아버지가 내리시더라고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버지가 여긴 어떻게? 어영아, 지금부터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 어디서 사람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요? 뭐예요? 그쪽이야말로 누구시길래 남의 집안일에 끼어듭니까? 내가 내 며느리 혼낸다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차 문을 열어주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아버지 뒤에 든든한 기둥처럼 서서 시무와 동서를 잔뜩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든든하던지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제 대신 시모를 상대하려 하자 어이없게도 시모는 분명 조금 전까지는 남남이니까 직원과 손님으로 대해야 한다며 제 직장 문제를 두고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집안일이라며 저를 며느리라고 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휙휙 뒤집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사람이 저렇게나 막무가내일 수 있는지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댁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얘 내 며느리예요. 내 며느리가 집 나가서 내 손주들 데리고 헛짓거리하는 게 속이 상해서 혼 좀 내는 중인데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러십니까? 직원한테 갑질하는 손님 뭐 그런 건 줄 아셨으면 오해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이건 저희끼리 해결해야 할 일이니까요. 맞아요.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가 갑질이나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내가 아까 저쪽에서부터 상황을 전부 다 지켜봤는데 당신들은 지금 내가 그 정도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이오? 그리고 아까부터 내가 누구냐고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데 나야말로 이 일에 누구보다 끼어들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격이 있다니? 무슨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보이기는 어디 대단한 사장님 정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남의 가정사에 숟가락 얹을 자격이 되는 건 아니죠. 얘가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면 여기 말고 어디 고아원이나 가보세요. 얘는 도움이 필요한 애 아니니까. 아니요. 이분도 끼어들 자격이 되는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시니까요. 뭐라고요? 형님 아버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은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서요. 돌아가셨던 거 아니었어요? 안 계시다 그랬지 돌아가셨다고 한 적은 없는데. 복잡한 사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분이 내 아버지가 맞으셔. 뭐야? 너 고아 아니었어? 친정도 없고 빌붙을 곳 없는 줄 알았더니. 잘 들으셨지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일에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내 사돈이라는 게 치욕스럽지만 어쨌든 한때 내 딸의 가족이었던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내 딸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 사돈이셨구나. 근데 사돈이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저희가 얘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좀 했을 뿐이지. 얘기요? 무슨 얘기요? 내 딸 말로는 남편 죽고 시댁이랑은 인연이 끊긴 것 같던데 당신네들이 이제 와서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내 딸한테 얘기를 하겠답시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딴 식으로 대한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도 뭐라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섭섭해서 그렇지, 섭섭해서. 그리고 우리 연 끊긴 거 아니에요. 얘가 일방적으로 연락 없이 지낸 거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얘는 여전히 내 며느리이고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이 둘이나 되는데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손주들까지 모른 척하고 살겠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끔찍하게 손주들 걱정하는 할머니예요. 근데 따님이 그런 제 마음은 모르고 연을 끊고 나가버리니까
그랬으면서 이런 일 하면서 어렵게 사는 걸 보니 또 제 속이 속상하고 답답해서 그랬던 거지요. 그냥 노파심에 서운함에 언성이 높아진 것 뿐이에요. 정말 오해이십니다. 제 앞에서 길길이 날뛰며 소리 지르던 시모는 어디 간 건지 아버지 앞에서 차분히 얘기를 이어가는 시모의 모습이 저는 영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시모는 마치 얌전한 양 같아 보였어요. 친정 없다고 그렇게 사람 무시하던 사람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돈 눈치는 왜 보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건 아마 겉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재력 때문이었겠죠. 비싼 벤츠를 끌고 다니고 기사와 경호원들을 대동해서 다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자기가 함부로 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시모는 되도 않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려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제 딸이 걱정되어서 그러셨던 건데 제가 오해를 했다는 거네요. 예, 맞아요. 다 오해입니다. 물론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다 보니 화영이 제한테는 서운할 일도 많고 했겠지만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쟤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일찍 부모 잃고 친정도 없는 애를 제가 데려다가 부모처럼 대해줬어요. 근데 이런 아버지가 계실 줄은 몰랐네요. 아니, 큰애 너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니? 이런 아버지가 계셨으면 소개라도 시켜줬어야지. 무슨 복잡한 가정사인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지내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러니? 글쎄요. 남편도 저 때문에 어머니랑 연 끊고 살았는데 제가 아버지 없이 산 게 뭐 그리 대수일까요? 그리고 어머니 저한테 잘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이라도 잘해주신 적이 있었나? 저도 궁금하네요. 애초에 남편이 어머니랑 연 끊고 살았던 이유가 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이었는데요. 저 어머니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저를 오죽 괴롭히셨어야죠. 친정도 없고 볼 것 없다고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동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변명하는 건 참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 무슨 소리를 하니? 네가 그렇게 말하면 사돈이 오해하시지 않니? 아이고 아닙니다. 사돈 다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더 할 말 필요 없으니까 지금부터 입 열지 마세요. 애초에 당신 같은 여자 말은 믿을 생각도 없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못났고 자격 없는 아비라 그래도 내 딸이 이러고 사는 꼴을 보고 그 정도 예상도 못했을까?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당신은 쓰레기가 맞는 것 같군. 애초에 내 딸을 괴롭힌 것도 별 이유 아니었겠지. 친정이 없으니 가진 게 없으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겠지. 당신 같은 사람들 내가 수도 없이 봐왔어. 지 주제들은 모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깔아 뭉개고 괴롭히는 인간들 말이야. 그렇게 해야 못난 자기 위안이 되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런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더라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거지. 지금만 봐도 그래. 내 딸 앞에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협박하던 인간들이 내 앞에서는 갑자기 겸손해졌네? 아마 내가 별 볼 일 없는 노인이었으면 당신들은 나도 무시했겠지. 하지만 내 차와 내가 부리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안 되겠다 계산했던 거겠지. 내 말이 들린가? 아니, 우리가 쟤를 약자라서 무시한 게 아니고 며느리니까 그런 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원래 고부 갈등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 별것도 아닌 이유들로 내 딸을 괴롭혀 댔겠지. 별것도 아닌 것들이 감히 내 딸을 무시를 해. 그러는 당신들은 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었기에 그딴 짓을 했어. 그런 주제에 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꼴이라니. 내가 당신들 가만히 둘 거라 생각하지 마. 그동안은 내가 내 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 있을 생각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내 딸 앞에 나타나기만 해.
그때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당신들 인생 망쳐줄 테니까. 아, 그리고 아까 백화점 들락거리면서 내 딸 꼴보기 싫다 그러던데 그 소원은 지금 들어주지. 앞으로 당신들이 여기서 내 딸 볼 일은 없을 거야. 오늘부터 당신들 이 백화점에 발도 못 붙일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백화점에 발도 못 붙인다니 지금 저희더러 여기서 나가라 이거예요? 아니 그쪽이 여기 사장도 아니고 무슨 자격으로? 내가 여기 사장은 아니지만 이 백화점에 지분이 있거든. 당신들도 여기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딸 직장 생활에 간섭하려 했잖아. 열심히 일 잘하는 애 일자리 뺏으려고 말이야. 그런데 아무 관련 없는 당신들보다야 백화점 주주인 내 입김이 세지 않겠어? 어이 김 실장. 지금 당장 최 사장한테 전화해. 전화해서 백화점 고객 관리 좀 잘하라고 주의 주게.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 그래도 여기가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손님 관리를 잘해야지. 미꾸라지 며칠 개울물 흐린다 그러더니 이거 천박한 인간들 때문에 백화점 위신이 땅에 떨어지겠어. 아버지가 비서에게 그렇게 말하자 얼마 뒤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모와 동서에게 각서를 쓰게 했어요. 백화점에 큰 불이익을 끼쳤으니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 백화점에 찾아오지 말라는 협박성 계약서였습니다. 그걸 받아든 시모와 동서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느냐 난리를 부렸지만 더 큰 강자 앞에서 힘없이 당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한 동서와 시모는 곧장 백화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은 쓰레기들을 치울 수 있게 된 저는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그 인간들 안 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겨우 이런 것 가지고 고맙다니. 아빠는 화영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단다. 제가 뭐 해드릴 건 없지만 그냥 이번 일은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면 저한테 뭐 바라시는 것 있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게 1시간만 대화를 나누자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매일같이 찾아와 얘기하셨던 그 말이었죠.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덕을 단단히 봤으니 그 부탁마저 거절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앞에 두고 무척이나 긴장을 하신 듯 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시더니 막상 마주 앉아서는 연거푸 냉수만 들이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왠지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아버지를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리면 저는 아버지를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원망과 그리움에 공존하는 제 마음을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말도 못하고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한참 만에 아버지가 꺼내신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사이의 일에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끔찍한 일이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너에게는 전부 변명으로 들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 엄마와 헤어진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때 아빠는 도저히 네 엄마랑 같이 살 수가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한때는 네 엄마가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지. 우리가 헤어질 무렵에는 내가 네 엄마를 일부러 피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데요? 제가 알고 있던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렸던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 엄마랑 네 할머니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 우리 어머니가 워낙 옛날 분이시라 꼬장꼬장한 면이 많았지. 그렇다고 네 엄마도 마냥 당하고만 사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둘 사이에는 늘 분란이 있었단다.
나는 중간에서 두 사람을 말리다 새우등이 터지기 일쑤였고, 그래도 다들 그러고 사는 거라 생각하며 버티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만 사고가 벌어진 거야. 네 엄마랑 할머니가 싸우던 중에 네 엄마가 할머니를 계단 밑으로 밀어버리면서 사고가 벌어졌단다.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할머니는 변변찮은 집안에 저희 엄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고, 거기다 아들이 아닌 딸을 낳는 바람에 두 분의 사이는 골이 깊었답니다. 다만 저희 엄마는 저처럼 참기만 하는 성격이 아니셨고, 그러던 어느 날 두 분이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어져 엄마가 홧김에 할머니를 밀어버리셨대요. 결국 할머니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셨고 크게 다치셨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할머니는 그 후로 마비를 얻고 거동을 못할 정도로 몸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아 어머니와 헤어지시게 되었던 거죠.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셔서. 그랬겠지. 네 엄마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텐데 뭐 좋은 일이라고 자식에게까지 알리겠니? 그 일을 너에게 함구하자고 나도 동의했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꽁꽁 숨기고 보여주지 않을 줄은 몰랐어. 아무래도 네 엄마는 내가 자신에게 돌아올 줄 알았던 모양이더구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다시 가정을 찾을 거라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차마 네 엄마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었고, 그 사이 내게는 다른 사랑이 찾아왔단다. 그 사람은 네 할머니를 간병해주던 간병인이었지. 이혼을 하고 혼자 아픈 노모를 챙기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졌던 나한테 그 사람은 참 고마운 존재였어. 그러다 보니 내가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 그럼 두 분이 바람을 폈던 게 아니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우리를 버리고 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그렇게나 미워했구나. 그렇다고 네 엄마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한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겠지. 내가 자기를 버리고 갔으니 나를 원망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애초에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잖니. 우리 어머니가 쉬운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남편 노릇 못했던 내 탓인 거지. 네 엄마가 원망스러운 한편 나는 내 스스로를 원망해야 했다. 그래서 네 엄마를 볼 때마다 드는 자괴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고 내가 어머니 일을 들어 네 엄마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지. 그러니 네 엄마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해. 어쨌든 내 탓이라 생각하고 가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 맞다. 그래서 나는 그 죄책감에 더욱 화영히 너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 너를 두고 새 가정을 꾸린 나를 네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외도와 다름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었습니다. 앞뒤 얘기를 다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알던 진실과 달라서 저도 당혹스럽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아버지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힘든 시기에 만난 새 인연과 새 출발을 하셨고 그분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승승장구하시기 시작했답니다. 엄마한테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는 은인이었겠죠. 그렇다 보니 아버지는 그분 때문에라도 제게 연락을 하지 못하셨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제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언젠가 저를 만나 저를 도와주기를 바라셨다더라고요. 부모인 저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고 대화를 해보니 제가 아버지에게 오해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고 다시 부녀의 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해피엔딩인 것 같네요. 아버지는 저와 아이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저는 지금 아무 염려도 걱정도 없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할아버지 덕에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며 잘 지내고 있고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지만 이제는 제가 행복해질 때가 온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저는 앞으로 아버지와 못 나눈 부녀의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